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입니다. 예, 여야가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민의힘이 16년 만입니다.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교체율이 35%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인적 쇄신, 혁신 이런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낮은 수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간이 부을 정도로 뻔뻔하다 이런 비판도 내놨는데요. 먼저 교수님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간이 부을 정도로 뻔뻔하다는 이 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일단 뭐 혁신이 맞는지. 전 21대 예.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데 대개 이견을 다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역 교체율이 높여야 돼요. 아주 단순 논리로 볼 때. 근데 뭐 과거에도 보면 21대 선거 때도 보면은 이 여당이 지금 여당이 그 당시 야당이었습니다만 현역 교체율이 높았어요. 교체율이 높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교체율이 높은 것만 가지고는 무슨 뭐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21대 국회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은 국회였기 때문에 이제 네. 끝나가잖아요. 5월 29일까지가 임기니까 선거 끝나고도 한 달이 더 가야 돼요. 21대 국회 임기는 말이죠. 근데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아주 양극단의 정치의 아주 최정점에 달했던 게 21대 국회라면 양당에서 주류들이 교체가 많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 어쨌든 양당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인 사람들이 이른바 주류야. 그래서 메인스트림 아닙니까? 주류.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100%는 아닙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주류는 거의 다 생활했어요. 양지에서 그것도. 꼭 양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천이 뭐 요즘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양쪽 당의 주류들이 다 교체율이 낮다. 다시 말하면은 주석이 잘하면 네. 주류가 횡재한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주류 횡재, 여야다. 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뭐 교체율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양쪽 다 뭐 비슷하게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면 이렇게 좀. 양당에서 목소리를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했던 의원들이 주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주류가 이 영향력을 행사한 이 21대 국회가 가장 나빴다면은 네. 아주 단순 논리로 볼 때 그분들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생활했다 이게 거의 다. 그래서 주류 행제다. 주석이 잘하면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이 공천 국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주류 횡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그러면 뭐 현역 교체율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이 정도 수준의 교체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숫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높았다 낮았다라는 거는 비교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태까지 국회는 항상 임기 말에 가면 역대 최악의 국회였고 따라서 현역 교체율이 어떻게 보면 진선진미한 것처럼 보여지는 적도 있었는데 그럼 현역이 교체되고 또 초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국회가 됐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사실 그렇게 시원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공천만 놓고 본다면 외부에 그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간대별로 또 흐름별로 주도면밀한 작전을 갖고 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보다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 숫자가 적고 지난번 선거에서 너무 크게 졌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훨씬 많았던 거거든요. 따라서 잡음이 굳이 있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덜었던 거고 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너무 많았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의 그 시도지사라든가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분들이 꽤 경쟁력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오늘 현재로 보면 국민의힘이 공천 국면에서는 적어도 상대 평가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총선의 최종 승부까지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상당히 운이 정치적으로는 좋은 편인데 이 운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운만 갖고
결과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어제 4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친윤 강세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박성민 의원, 또 전주의 의원, 김기흥 예비 후보 등 친윤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쭉 여기 명단을 이게 적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지금 공천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른바 뭐 요즘은 그런 용어 잘 안 씁니다만 원조 윤핵관이란 분들, 그리고 친윤 중진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을 아주 감쌌던 이른바 초선, 친윤 초선들, 그리고 대통령실 뭐 이른바 4인방 이런 분들, 또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 진짜 좀 빵빵한 의원들이 다 거기 살았더라고요. 다 명단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다 뭐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일정 부분 이제 뭐 어느 선거나 어느 정당이나 선거 국면에서, 특히 공천 국면에서 주류가 뭐 약진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원래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정치만 그러니까 회사는 안 그런 거예요. 뭐 학교도 그렇고 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공천이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당이 확실히 이겨왔어요. 그 공천이 너무 과도하게 이상하면 그 선거는 졌다고요. 대표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2016년도에 그 새누리당 공천 졌잖아요. 그때 새누리당 공천할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지지율이 높았어요. 선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졌다고 2016년도. 그게 공천 파동이에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하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도장 못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옥새가지고 부산 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뭐 결과는 열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실 여론조사 가지고만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제 기억으로는요, 많은 평론가나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예측을 하잖아요. 네. 거의 맞힌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권자들도 뭐 각자도 모르는 거죠. 그 이른바 집단지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집단지성이 선거를 하는 건데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선거 결과가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교수님도 모르시겠다.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론조사 막 틀리는데요. 뭐. 그 예측이 계속 좀 의미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뭐 아주 의미가 없다는 건 중성동을에 아니고 네. 비교적 의미가 없다. 예. 자, 그럼 하나만 좀 부탁을 네. 드릴게요. 중성동을에 상당히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영 전 장관은 떨어졌고 탈락했죠.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이 지금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자, 본선행 누가 오를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저는 의미가 없는 예측이라고 생각하고 50% 확률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글쎄요, 뭐 하태경 의원, 이해운 의원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 전 의원이지 이해운은요. 네. 이해운 의원, 전 의원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하태경 의원은 지금 저 지역에 연관 없거든요. 뭐 종로 출마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상당히 그 혁신 공천에 불을 땡긴 것도 사실은 뭐 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리고 당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고 이해운 전 의원도 그래요. 이해운 전 의원도 유승민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바른 소리를 많이 해왔죠. 당에서. 다들 좋은 분들인데 글쎄 뭐 누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젯밤 4군데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두드러지시는 분이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경기 용인정 공천장을 따냈는데 이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 4년 또는 8년 만에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인데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의 한 분이시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을 꺾었거든요. 네. 이번에 보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경선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친윤 또는 주류들이 경선을 통해서 살아 돌아오는 경우를 좀 그 울산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처럼 활용하는 것 같고 민주당도 사실은 저 지역 같은 경우도 이현주 의원을 전략 공천 또는 단수 공천했으면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되었든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했기 때문에 네. 나름 이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정동영 후보의 뭐 20대로 말하세요라고 하는 거라든가 또는 강덕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이 조직 동원된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뭐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이 경선이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이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했던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좀 남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 전까지 경선은 지나친 하향식 공천에 대한 반대 그 주제로 그 상향식 공천 하나로 이제 제기되었던 거고 활용이 되어 왔던데 이번 총선에서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여야 모두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거나 또는 정책 명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의외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재미를 좀 또 흥미를 아까 말씀하신 중성동 을 같은 경우도 네.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라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선 결과에 특히 이렇게 중성동 을처럼 강타자들끼리 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 향방을 알 수 없고 또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되고 또 그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뭐 송갑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도 이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또는 묘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사 3인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현주 전 의원 말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친명 공천의 핵심 그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남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고 아마 당의 어떤 그 공천의 컨셉과 관련해서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전현희 의원도 사실은 본인이 이 종로에 공천받을 거라고 하는 거를 직전까지도 사실 예상도 못하고 통보도 사전에 받지 않았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 보면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의 어떤 총선의 그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이 나름의 친명 공천의 핵심적인 그 색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활약을 할지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요. 말 실수도 곳곳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찍 발언, 이른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호 2번이었으니까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하의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죠.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선거에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막말이에요. 이른바 망언, 실언 이런 건데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과거 2012년도 선거에 보면 낙검수 발언 같은 건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얘기들이고 과거에 어떤 이제 중진 정치인이 이제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도 있었고 많아요. 뭐 그것만 여야 막 가릴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이 어떠한 다른 이슈나 이 변수보다 선거 직전에 이런 발언이 언론의 보도가 계속 된다고요. 요즘 그리고 언론의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SNS가 이 소통 수단이 워낙 많아서 이게 막 퍼져나간다고요. 지지자들 사이에도 그렇고 또 카톡이 있죠. 뭐 SNS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잘못 얘기하면 이게 그냥 가라앉질 않고 계속 간다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이슈가 나와도 또 다른 이슈가 덮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워낙 다른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대표도 언론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사고의 하나의 표현 아니겠어요? 예. 사고의 반영이거든요. 인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정치인들이 우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정치인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대의민주주의의 사실은 그 표징들이거든요. 표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평소 인식을 좀 진중하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좀 돌아보고 모든 인간이 다 스스로 돌아봐야지 되겠습니다만 특히 정치인들은 그 영향력이 막강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근데 이 발언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꾸만 그 인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저 부분을 발언에 잘못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스스로가 자꾸 좀 성찰하는 게 너무 없어요. 이런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거 알지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발언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말이죠. 우리 일반 아무 영향력도 없는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벼울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 도덕의 평균 수준도 너무 낮고 전 제주에 이렇게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주에 고등학교, 대학 친구, 직장 동료 여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정치를 합니까?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실수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해가지고 그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종로구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중성동갑의 공천이라는 거 예,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좀 정정을 네.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구 중남구 지역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 있습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발언 사과를 했었는데 이제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럼요. 앞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나라 선거, 특히 총선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그 경제 상황 같은 게 이제 구조적인 배경 변수라고 한다면 네. 이 공천부터 시작하는 게 일종의 상황 변수 또는 흐름의 변수, 아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단기적인 변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막말 또는 이제 설화 같은 이제 돌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인데 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다움을 지금 많이 상실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원래 그랬던 분이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조바심에 또 공천 파동에 따른 어떻게 보면 몰린 상황에서 나온 그 위기감의 발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도 평소 본인의 인식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고 이것이 그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나 또는 그 진위와 여부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이 그 선거 직전까지 많은 변수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또 지난 총선거 같은 경우도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 막말 발언이 있었던 거고 이것이 결국은 그 하락세의 당시 미래통합당 수도권 승부에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경우로 작동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급처럼 그 발언 주의보를 계속 내겠지만 여야 모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원치 않겠지만 가끔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것이 승부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펼쳐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먼저 띄워주시죠. 예,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 자, 국민의힘이 39%로 더불어민주당 35%에 비해 조금 앞서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1월 말 그리고 지난해 말은 물론이고 1월 말까지만 해도 2월 초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체적인 전망은 민주당 우위 구도였던 것 같아요. 네. 선거 구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일각의 얘기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을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저렇다고요. 지금 이제 지지도 자체가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는 게 꽤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보통 빨간불도 보통 적색 신호가 아닌 거죠. 100석도 못 얻을 거라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앞서가는 상황이고 물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그랬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목표치를 151석인가로 이렇게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151석인지 152석인지 이렇게요. 근데 과반이란 말이에요. 150석 넘으면 일단 그래도 지난 21대 때 워낙 많이 얻었으니까 180석에서 또 그렇게 180석 얻는 정당은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네. 한 정당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근데 지금 어쨌든 선거 구도가 저렇게 이제 민주당 우위에서 지금은 이 정당 지지도만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우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지난 21대 때 완전히 싹쓸이했잖아요. 네. 8개인가를 빼고는 전부 민주당이 가져갔다고요. 48개 선거구 중에서 서울에서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것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도가 저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남았는데 아까 이제 다들 말씀 나눈 것처럼 막말 변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특별히 민주당이 국면을 확 전환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국면을 전환할 만한 뭘 내놔야 돼 이슈를. 네. 근데 비례대표 공천이 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비례대표 구조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복잡하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진보당이 있죠, 새진보연합 있죠, 뭐 이래가지고 그 비례 공천이 또 자본을 일으킨다면 정말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게 이러한 국면이 그대로 간다면이란 전제를 깔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딱 오늘부터 한 달 남은 셈이죠. 네. 그러니까 여론 추세를 보면 아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한쪽은 좀 상승세고 한쪽은 정체 또는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초점은 이 추세가 계속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질문으로 하면 그 상승세의 정당 지지율이 최고점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세 또는 정체된 지지율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상승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39%가 40%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정당 지지율도 저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거하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서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경우를 보면 호남, 진보, 그다음에 이제 50대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원래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중도층으로만 좁혀서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빠진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진 전체 결과는 결국 그렇게 되면 핵심 지지층이 빠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 돌아오는 것보다 중도층이 바뀌는 것보다 더 쉬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추세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양당이 추세를 이어가는 또 추세를 반전시키는 모멘텀을 누가 어떻게 뭘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가 쟁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두 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그 예전과 지금 좀 흐름이 달라졌다 이 포인트만큼은 좀 이견이 크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시청자분들은 앞으로의 추세가 더 궁금하시겠지만 과거에 지금처럼 추세가 달라진 어떤 분수령이 되는 이슈는 뭐가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과거라 말씀하시면 이번 선거? 네,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천 파동이 가장 결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잘한 공천은 아닌데 민주당이 워낙 잘 못했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자폭 공천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발이나 또는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감수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 관련한 또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예. 국면 전환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공천이 다음 주면 거의 끝나게 되고 비례대표 공천이 남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지역구 공천만큼의 이 관심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좀 주목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수령 관련의 그 자폭 공천, 민주당의 자폭 공천 어떻게?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네. 30일 남았단 말이에요. 30일이 되게 짧죠. 보통에는 짧은 시간인데 이게 선거에서는 결코 짧지 않아요. 선거라는 게 지금 워낙 하루가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한국 선거 국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탈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네. 통계상으로 나오는 건데 문제는 50대예요. 50대의 여러 조사들을 보면요, 50대의 이반이 거의 눈에 보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게 거의 50대들이었거든요. 50대들은 사실 민주화 세대이기도 해요. 지금 이 50대라는 건 80년도 그 당시에 민주화를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50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 뭐 어려워지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지역구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죠. 물론 전반적인 경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특히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도권 호남, 중도 50대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호남 지지율은 전 뭐 지금 이반이 좀 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구의 호남 분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이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50대를 어떻게 잡느냐, 저는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관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양당 살펴봤고요. 이제 제3지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오늘 광주에서 자신의 출마지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애초 광주 서을이 거론돼 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양자 의원 지역구죠. 아마 해볼 만한 또 아마 통합개혁신당으로 합해졌을 때를 전제로 했던 지역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개인의 어떤 파괴력의 한계가 아닌가. 광주 출마도 사실은 처음부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흐름에 따라서 강요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 보게 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의도했던 또는 기대했던 만큼의 이 파장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제3시대의 그 신당들 중에서 거의 지금 하위권 거의 그 정의당과 꼴찌를 다투는 양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제 출마 선언이 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쟁점이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새로운 미래로 그 합류하느냐 또 합류하지는 못하더라도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또는 세력으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특히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3지대에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조국 혁신당도 있습니다.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국 혁신당이 전 좀 예상이 됩니다. 저렇게까지 지지율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네.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지금 새로운 미래보다 뭐 높잖아요. 그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양당으로 수렴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지역구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안 내고 비례대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민주당과의 연대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글쎄요 선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 한 달 앞두고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